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약 0.6% 정도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0.5% 정도, 그리고 S&P 500 지수가 0.2%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오늘의 낙폭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하락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만큼 시장이 강한 것이냐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전인대에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영국과 미국, 또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외무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홍콩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결정과 관련해서 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중국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대응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 마감 후에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후속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더 이상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미국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날 주요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많았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보시다시피 좀 급증하는 모습이었죠. 최근 10주간 합해보면 총 4,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만 청구 건수 규모는 8주 연속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보시다시피 평소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이 건수는 5월 둘째 주에 2,11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2주 연속, 최소한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미국 1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앞서서는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속보치는 연율로 마이너스 4.8%였죠. 잠정치는 연율로 마이너스 5.0%였습니다. 속보치보다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된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을 것이고 다만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4월 내구재 수주 실적, 또 4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나왔는데 시장 전망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히려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된 모습이었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다 1%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 해제가 계속되면서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전날에 EU 집행위원회에서 1,000조 원 규모의 회복기금을 제안한 것이 역시 이날도 유럽 증시를 좀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자,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5월 경기 체감지수 ESI도 발표를 했는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준치인 100 이하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지난 3월과 4월의 기록적인 급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의 첫 번째 신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지수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일본이 2.32% 올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일본 정부가 어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결정한 점, 이런 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0.3, 상하이 종합지수는 0.3% 정도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당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다가 중반에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다시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부담이 역시 시장을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일본은 상당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홍콩에 관한 의결이 국제사회나 또 홍콩 시민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강하게 우려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 또 그와 관련해서 홍콩의 정세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논평을 냈고요. 대만은 훨씬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홍콩의 자유와 법치를 심하게 훼손한다면서 비난했고요.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예상되긴 하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사실 지난해 이제 홍콩 시위, 그때는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었죠. 그것이 철회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미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중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계속해서 이런 중국 문제, 미국 간의 갈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58% 내린 25,400.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0.21% 내린 3,02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6% 하락한 9,368.9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또 4월 주택 판매 지수 등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을 밑돈 지표 결과에도 오히려 주요 지수들은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즉 이런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의 결과일 뿐이고 또 이미 예상했던 거라 지수에는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장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상승분을 내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점이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여기에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누적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업종이 2.91%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금융주는 1.56%, 커뮤니케이션주도 0.96%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업종이 3.04%가 올라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을 기록했고요. 헬스와 부동산 업종도 1%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강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트위터가 전날에 이어서 4.44% 하락했고요. 페이스북 역시 4.5% 떨어졌습니다. 의류 브랜드인 아베크롬비앤피치는 전망치를 밑돈 실적을 기록했고 또 다음 분기에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11%가 넘게 급락했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요가 2분기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온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말, 주요 이슈들을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중국 관련 기자회견 할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어제 홍콩 보안법 표결을 강행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 나라에서 이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내고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 이를 두고 계속해서 설전을 보여왔던 만큼 미국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늘 밤에 중국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지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비자 제한 같은 또 다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기자회견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콩 보안법 통과와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커들로 위원장은 간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홍콩 보안법을 간과할 수 없으며 중국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홍콩이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관세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식시장 상장 등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측은 계속해서 강하게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이 된다면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은 즉각 사라지게 되고요. 또 만약 관세 혜택을 없앨 경우에는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최대 25%의 징벌적 수출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의 1분기 GDP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측정보다 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간밤에 미국의 1분기 GDP를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5%가량 감소하면서 당초 속보치 마이너스 4.8%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4분기 8.4% 후퇴한 이후 가장 가파른 침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이 3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본격화됐기 때문에 2분기 GDP는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대 40%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3분기에는 그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시장에 끌어올려지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이렇게 악화되는 경제 지표는 여전히 시장의 우려로 남아있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경고 문구를 날리면서 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IT 기업들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는 4.45%,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61%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또 그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그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그 가정에 기초하여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릴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한국은행 기자회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그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그 가정에 기초하여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보셨듯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어제 인하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데일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전문가들 중에서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이데일리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명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예. 7명은 이번 달은 좀 어렵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 예상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대부분이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주열 총재 멘트가 나왔지만 25bp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0%로 내려갔거든요. 네, 사상 최저 수준인 그렇습니다. 거죠. 기존에 있었던 0.75도 사상 최저였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없었는데 네. 지금 지난번 3월에 0.75%로 내린 게 역사상 최저였고요. 네. 이번 0.5도 자연스럽게 또 역사상 최저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3월에 사실은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아주 전격적으로 낮춘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2달 만에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거든요.
상당히 경기를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그 이주열 총재 그 멘트에 나왔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직접 하셨거든요. 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한국은행 또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어제 제가 보기엔 이주열 총재가 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발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네.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경기가 침체하는 와중에 물가도 동시에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네. 경제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서 경제가 활력을 잃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의 앞자만 따서 D의 공포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D의 공포를 사실상 한국은행이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최저 기준금리의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멘트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보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까지 같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역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나왔는데 일단 기존에 나왔던 전망치에서 또 한 번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 그 한국은행 실무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월 이후에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3, 4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가장 컸던 그 상황들을 가정하지 않은 기존의 2월 전망치가 플러스 2.1% 성장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이번에 이제 석 달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고요. 그 수정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0.2%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니까 어제 코스피도 장중에 좀 약간 움찔하면서 충격을 받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큰 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그 자체가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얼마나 좋지 않은지 숫자로 한번 보시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딱 두 차례 있었거든요. 한 번은 1980년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 한 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또 예. 1998년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가 넘는 그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암울한 소식이었고요. 특히 더 암울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 무역 전쟁에서 생기는 엄청난 파장은 또 마이너스 0.2%의 추가로 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성장률은 가파르게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 어제 실무진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아마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운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단번에 아주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 마이너스 성장 자체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얼마나 네. 심각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뭐 앞으로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등장하는 표현이 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효하한이요. 예. 이 표현은 사실은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고요. 네. 바로 지난달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서서 이 표현을 5번이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제로, 심지어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릴 수 있지만 네. 금리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 금리를 내려봐야 경기는 부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그 시점까지의 기준금리를 우리는 실효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까지는 거의 다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의 멘트를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실효한 수준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내릴 곳이 없다라는 사실은 이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달에 현재 미국 기준금리 0에서 0.25%에 대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실효하한까지 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못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연준이 한 거고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더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효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려도 제로까지 내려도 달러화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려는 사람은 계속 많지만 대한민국 원화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돈이지만 미국의 원화를 갖고 나가면 사실 휴지 조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화를 가게에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가게에서. 예. 그러니까 원화는 국제화돼 있지 않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그 바닥은 미국보다는 높아야 된다. 미국이 지금 0에서 0.25니까 한국은 0.5%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라는 현실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그 추가 대책이 필요한가? 예. 그건 이제 코로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표현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 수단들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뭔가 또 어떤 지원책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부양책이 나오겠군요. 어떤 형태가 좀 뭐 언급이 됐는지 혹은 예상이 되는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최상의 이제 상황이겠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행은 아마 연준과 같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금통위 끝난 이후에 이주열 총재도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국고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즉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 이게 이제 사실상의 양적 완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그 다음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겁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충분히 지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총 1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 부양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정 부양 카드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적자 국채를 너무 많이 찍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국채 금리가 위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뭐 다른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 주체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지만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숙명이고요. 네.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줘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대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6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의회가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7월쯤에 3차 추경안 발표,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7월 중에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국채를 매입할지 그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국채 매입한다면 뭐 얼마나 뭐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물량이 한 18조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채 발행 잔량, 지금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국채 발행 잔액의 한 2.8%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이 제도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발행한 총 국고채의 4.7%까지 샀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면 추가로 한 10조 내지 15조까지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총 20조 정도까지 매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상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사준다는 말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그냥 돈을 쓰라고 갖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양적 완화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일종의 크라우드 아웃 이펙트라고 하는데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국채 발행 물량이 엄청 늘어나서 한국은행이나 시중 자금들이 국채를 엄청 사주면 기업이 찍는 회사채를 사줄 돈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시중 자금을 이런 충분히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채 쪽에는 그런 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좀 소극적으로 국채 발행, 국채 매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동시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한국은행이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고 앞으로 뭐 그 예상되는 예가 이제 양적 완화인 건데 이런 부양책들은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군에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돈이 많이 풀린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말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일단 첫 번째는 증권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예. 바로 이제 증권사들은 ELS를 발행하고 채권을 운용하기 위해서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적게도 한 20억, 20조, 많게는 한 40조 정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시장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자산 선호가 늘어나면서 주식 매매가 많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위탁해주는 증권사들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미로 짐작컨대 가장 큰 수혜주는 증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카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말은 시중에 소비 여력이 좀 높아진다라는 뜻이고요. 또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점에서 카드사들 수혜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어제 삼성카드 주가도 굉장히 강했던 모습 보였는데요. 예. 카드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배당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이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심지어는 금리가 내려갈 때 그 피해를 보는 은행주들까지도 고배당주에 묶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향후에 뭐 금융 관련주들 또 배당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었고 뭐 예상한 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데일리 신정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은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어제 폐막을 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홍콩의 국가보안법 통과가 됐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곳 시간 3시부터 양회 폐막식이 시작됐는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부르는데 어제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뭐 통과는 다들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압도적일지는 개인적으로 몰랐는데요. 전인대 대표단 2,885명 가운데 반대가 단 한 표밖에 없었고요. 기권은 6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막이 끝난 후에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거의 기자회견이 1시간 반 넘게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홍콩 봉황위성이라는 매체가 이제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건가라고 질문을 했고요. 리커창 총리는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콩의 캐리람 장관도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홍콩 보안법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네, 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표결로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정권을 맡아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좀 긴데요.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계 수립 및 완비에 대한 전인대의 결정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총 7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요하게 본 것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을 반대하고 또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행동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통상 딱 수 달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속도를 낸다면 다음 달에도 법안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미국과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꺼낼까요? 네,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만 부여했던 특별 대우를 박탈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은 이어서 홍콩 국보법 제정에 대한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금융허브였던 홍콩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중국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홍콩에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침묵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대선 때문에 중국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정훈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정훈 특파원 연결해서 이제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상황들 또 미국의 대응들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일단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홍콩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이자 아시아 최대 주식 채권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고요. 또 하나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수입 물량을 중개해주는 중개 무역의 중심지,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으로 보면 홍콩이 4위 수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홍콩이 사실은 이렇게 봉쇄되는 양상, 홍콩이 경제가 타격을 입는 양상이 되면 우리 수출 기업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홍콩에 수출하는 물품의 한 80%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개 무역 루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홍콩에 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한 IT 부품 장비주, 컴퓨터 부품 관련주들이 큰 어떤 수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국 내에서의 브렉시트 때처럼 중국 내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도 금융 허브였지만 그 지위가 흔들리면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홍콩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에 홍콩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위안화 가치가 다시 폭락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에도, 그러니까 증시나 혹은 우리 수출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업 성공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의 상승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또 SK하이닉스는 3% 이상 더 강했는데 이게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했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상향 때문이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6%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은 회계 기준이 우리는 1월에서 12월이 보통인데요. 네. 미국은 보통 이제 10월에서 전년 10월에서 그 다음 해 9월까지 하는 것이 이제 회계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3분기예요. 3분기고 월도 이제 보통 우리의 2분기가 4에서 6월이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에서 5월이거든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네. 5월 말쯤 거의 분기가 끝날 쯤에 가이던스 상향한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52억에서 54억 불, 매출 총 이익률은 32, 33%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EPS, 주당 EPS는 0.61에서 0.66 달러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거의 8%니까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거기에서 한 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네. 그 가이던스 올린 거에 한 절반 안에서 절반 조금 더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상향을 했던 이유가 바로 데이터 센터 수요 견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서버 디램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장 2월 이제 이번 분기는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제 서버 디램을 이제는 충분히 재고를 축적했다.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 니네 말이 맞아. 당장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서버 디램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회사들이 이제 재고는 충분히 축적을 했어. 앞으로가 문제야. 이게 오늘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미국과 지금 중국이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에 납품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화웨이에 납품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 그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화웨이에서 뉴스가 나오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 기존보다 훨씬 많이 주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언택트 생활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그럴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네. 근데 오히려 다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남미 쪽이나 확산일로가 아직 절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네. 하반기에 가서도 더 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 어제 말씀드린 뭐 CGN이나 이런 종목들 5% 상승했어요.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 6%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런 뭐 쿠팡발 이 뭐 쿠팡과 여러 부분에서 지금 확대 일로에 네. 나타나는 것처럼 언택트는 우리의 당분간은 일상이 될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급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버 디램 재고를 물론 충분히 축적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오늘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약화가 될 거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는 그런 트래픽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국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못 오르고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그럼 이제 좀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마이크론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시 2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그런 리포트는 영업이익을 1조 8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가이던스는 한 1조 5천억 수준이거든요. 가이던스 대비해서 훨씬 더 높게 이제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물론 역시 이 보고서에도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아무래도 이 서버 디램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모바일 디램 역시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3분기로 갈수록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은 더 확대가 되고 또 신제품도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이제 서버 디램은 살짝 주춤하더라도 이런 게 연착륙이 되면서 또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네. 아직까지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1선을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타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동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히려 마이크론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기대감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요. 조정 받으면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공략주는 슈피겐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혹시 슈피겐코리아를 아십니까?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사려고 검색을 네. 했더니 슈피겐코리아께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네, 그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차량용 여러 가지 액세서리, 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이 종목이 주가가 1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네. 이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또 싸구려로 보면 뭐 중국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약간 프리미엄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네. 그 우려감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네. 동사의 실적은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피겐 코리아를 또 쓰는 분들은 계속 쓴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만큼은 튼튼하고 한 번 살 때 조금 좋은 걸 사겠다라는 수요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아마존에서 또 다른 방법의 영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제 세이버라는 그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통해서 삼자 물류 소싱하고 유통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네. 그래서 이제 창고도 굉장히 좀 크게 점점 캐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역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원래 사업, 케이스와 보호필름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 아이폰 SE 모델, 아이폰 SE 모델이 잘 팔리면서 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케이스와 보호필름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3분기로 넘어가면 당연히 원래 나오는 아이폰 네. 새로운 시리즈와 또 이 뭐 삼성이나 뭐 여타 나라들의 신제품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 수요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럼 여기서 사야 되냐? 조정받을 때 충분히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도 이전에 저쪽에 보면 한 8만 원까지 작년에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하는 건 잘 되고 있는데 또 세이버 사업도 잘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종목이. 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충분히 기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64,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 라인은 5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인 휴대폰 케이스 사업뿐 아니라 아마존에서 물류 사업이 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평가 매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슈피겐 코리아에 대한 분석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